시인은 말하는 잘하기보다는 듣는 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서사보다는 서사가 보내는 신호를 마음에 새겨두고 시시때때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보낸 소리마저 다시 불러들여 웅얼거리는 주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른 세 권의 책은 시인의 이런 웅얼거림 같은 책들입니다. 그 웅얼거림이 어느 마음에 닿아 작은 공감이라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도서는 7월은 보리차가 잘 어울리는 달입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깊은 의미를 두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달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를 통해 매일의 삶을 노래하고자 했던 제 마음입니다. 저는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하루를 시로 기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연의 흐름 속에서 느낀 감정과 일상의 순간들을 시로 풀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의 무더운 날씨에는 그 열기 속에 삶의 열정을 담았고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 고요함과 평화를 시에 담아보았습니다. 각 달은 고유한 색과 감정을 지니고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1일 레이 프로젝트는 매일을 시로 쓰는 편지처럼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 안에는 그날의 날씨, 기분, 지나가는 순간에 대한 저의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시를 쓰는 일은 저에게 일기처럼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고 독자분들께서도 그 시들을 통해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맡은 달은 특히 저의 감정과 삶의 모습이 깊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달의 자연, 명절, 특별한 날들은 저의 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담았고 10월의 가을밤에는 고독에 대한 사색을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로 적어가는 작업은 저에게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그 의미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시의적절 시리즈는 시인을 통해 삶의 철학과 일상의 순간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를 통해 한 해를 함께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여름은 고작 계절입니다. 저는 제니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순간들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1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결정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시던 부모님을 따라 처음 밟은 이국 땅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백인 아이들 사이에서 동양인이라는 정체성을 있어 감추며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나라는 소녀가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민 온 아이였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한나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냉소와 동경, 질투와 순수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서로의 곁을 맴돌며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의 초대로 함께 호숫가 모임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단 한 사람만이 호수를 빠져나왔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 시절의 외로움과 미숙했던 우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세상의 전부 같았던 시절,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그 여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팔을 뻗습니다. 그 시절 저는 경계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계절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결국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는 듣기의 철학입니다. 저는 소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연구자입니다. 처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만 해도 소리는 그저 우리 주변을 채우는 배경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는 단순한 청각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경험, 정체성까지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책의 첫 장에서는 듣기라는 행위가 어떻게 권력과 젠더의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사카의 가마가사키 지역에서 노숙인들이 부르는 가라오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억압된 소리로 간주되며 공공장소에서는 종종 소음으로 치부됩니다. 그들의 소리는 자율적인 감각의 표현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억제되고 통제되는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소리가 언제나 평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예술이 되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리가 장소와 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감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릴 적 기차역에서 들리던 방송소리나 학교의 종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을 넘어 그 공간의 분위기와 특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장소를 시각뿐 아니라 소리로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술이 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소리는 언제나 기술과 함께하며 듣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소음들이 오히려 타인과 연결되는 소중한 매개체로 느껴졌고,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장의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을 만들어내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소리와 음악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상 속의 소리와 소음이 어떻게 예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모든 소리는 음악이 될 수 있으며 듣는 행위는 곧 삶의 매 순간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통해 저는 소리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감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을 찾아보세요. 서점엔 훨씬 다양한 책들이 많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책 소개였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